인플레이션 우려, 강달러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며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257.7원에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성에너지 등 관련주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호실적 기대감에 S-오일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청담 글로벌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의 부진을 씻고 상장 이틀째 급등 마감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신작, 기존작, 성장 전략 모두 좋다는 증권사 호평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자회사 오아시스 주식 84만 2,062주를 이랜드 리테일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인플레 우려와 달러와 강세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 속 달러와 강세가 재개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며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일을 딛고 개장한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약세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의 전강 후약의 약세 분위기도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북도발 뉴스까지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부드러진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시죠.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3%를 넘기면서 신흥시장 자금 유입에 우려를 더했습니다. 환율도 고개를 다시 들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 하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1.6%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죠. 오늘 개인이 9,900억 원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 그리고 부양책, 관세 이슈 등도 시장의 상승에 힘을 더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 상승한 업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행 업종만이 상승을 지켜냈는데요. 0.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락이 두드러진 업종은 섬유의복과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의료 정밀은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행 업종 중에서 카카오뱅크를 살펴보겠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죠. 금리에 대한 부담감에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0.85%를 지켜냈는데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성에너지 한번 볼까요? 전기가스업이 시장 대비 좀 선방을 했는데 특히 대성에너지가 앞에서 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6% 상승을 했는데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9% 급등을 하면서 이에 대성에너지는 6%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맵이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정말 눈에 띄게 몇 종목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승을 지켜낸 종목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 한번 살펴보시죠.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1.6조 원이 예상된다는 유안타증권의 발표에 수급이 몰렸습니다. 유안타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1만 원을 유지를 했는데요. 에너지들의 강세 바람을 타고 SK이노베이션 4.8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크래프톤 한번 보시죠. 크래프톤도 다올투자증권의 강력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JP모건, 메릴린치 등 외국계 매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가도 3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오늘 주가가 26만 8,500원이니까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신작 출시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4분기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지난 3일 플레이스테이션 행사에서 콘솔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출시 일자를 오는 12월 2일로 확정을 했는데 크래프톤이 지속적으로 VR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제시해왔고 또 내년 1분기에 알파 출시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곁들여지면서 순차적으로 리레이팅될 전망이라고 뷰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지수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 200 선물 6월말 모두 내렸는데요. 1.9% 하락을 하면서 선물 지수 거래를 마쳤고요. 선물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약 한 달 반 만에 외국인이 1조 넘는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장 마지막에 소폭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이 9,700억 원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5천억 원 넘게 매수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난이도 높고 고리 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 개인들의 투자 금액을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300까지 뛰어오른 작년 6월 고점을 기점으로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이 1년 새 20조 원이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개인 주식 매수 금액과 또 증시 거래 대금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올해 들어 순매수한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팬데믹 랠리의 주축이었던 개인의 매수 강도가 약화됐다면서 금리 상승과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 영향에 증시는 활기를 잃었고 거래대금 감소와 동시에 예탁금 유출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려가 굉장히 깊은 상태인데요. 또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코리아마켓 함께 하시면서 투자 기회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87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에서 출발한 이후 이내 힘을 잃고 속절없이 흘러내렸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고 다시금 87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 연속 팔고 있고 기관이 특히 오늘 물량을 많이 덜었습니다. 1시 부근을 기점으로 매도량을 거세게 늘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1,000억 그리고 1,500억 넘게 팔았고 오늘도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운송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 운송장비 부품 업종과 반도체 업종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이 운송장비 부품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HLB입니다.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닙의 선낭암 인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리보세라닙의 탁월한 효능을 입증했지만 주가는 3일 연속 내림세입니다.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0% 넘게 흘러내렸는데요. 오늘만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STI와 유니테스트, ISC 같이 최근 고점을 형성했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유독 컸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 동진세미캠, SFA 반도체는 외국인들의 연이은 매도 포지션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맵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맵 빨간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LNF가 4% 정도 가까이 빠지면서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 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조정이 크게 나온 업종인데 심텍과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중에서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최근 낙폭이 과했던 종목인데요. 고가를 형성했던 종목은 오늘 크게 하락하고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에는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15원 상승한 1257.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했고 중국의 봉쇄 조치 일부 완화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뷰도 한번 볼까요?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지난주 포지션을 정리했던 역외 롱플레이, 즉 달러 매수가 재개될 확률이 높고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저가 매수도 환율 상승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사연관 여의도 교보증권 영업부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인플레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유가 동향과 증시 영향을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두 번째 키워드는 태양광입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주가 뜨고 있는데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국내 관련주의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이제 인플레 우려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공급 차질을 고려해 볼 때 유가 상승세가 단기간 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국제유가 고공행진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따른 좀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흘러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수요 부분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경제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꺾였을 때에도 유가 급등세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안정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유가, 에너지를 비롯해서 음식료 이런 쪽들 전부 다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국제유가는 지금 120달러를 장중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과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 가능성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유가는 상당 부분 밑으로 하방으로 베팅한 인버스 쪽이잖아요. 유가의 인버스 쪽으로 하는 ETF 쪽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했다고 해요. 당연히 현재는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메이저의 수급들 동향을 체크하면서 유가의 방향을 추종하는 좀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 유가에 대한 상승이 잡힐 만한 어떤 좀 모멘텀이 뚜렷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인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 우려 확대의 긴축 경계감이 다시 좀 고조가 되고 있고 양호한 경제 지표로 경제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시장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이고요. 또 6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FOMC 회의 전후로 우리가 좀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FOMC를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금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데요. 일단 6월 FOMC, 7월 FOMC까지 50bp 인상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가는 그걸 이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그 6월 FOMC 이전에 지금 최근에 이제 보여준 행보에서 연준이 그 금리를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진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결국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추지도 않고 속도를 좀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시장이 팽배하면서 주가는 더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뭐 9월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을 거고 그 사이에 그거를 9월 FOMC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뭐 소비라던가 뭐 실업률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임금에 대한 상승률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9월 FOMC가 하기 전까지는 그런 지표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그거를 반영한다고 해도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박스권에서 우리 시장은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 그다음에 환율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슈를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데 공급망 변화에 따라 또 공급이 부족한 거고 또 러시아 사태로 공급이 부족한 건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그 카드가 만만치 않고 다만 또 10월, 11월에 미국도 중간선거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그 시진핑의 연임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유가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가의 또 변동성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연임 이슈와 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급난이 좀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 유가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6, 7월은 반영이 됐지만 9월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좀 확인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주가 지금 좀 뜨고 있는데요. 유럽의 투자 확대에 이어서 미국의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등 태양광 산업의 모멘텀이 갈수록 좀 힘을 받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주요국들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에너지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책이에요. 이게 어느 기업 혼자서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생산 단가라던가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리디 페리티죠. 지금 같은 킬로와트당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러우 전쟁이라던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태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부분들의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원을 다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생산하는데 단가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단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놔야 된다는 인식이 다시 한번 강해지면서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실적과 바로바로 연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원자력도 지금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환경을 보게 되면은 친환경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은 뭐 자본력이 워낙에 압도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증설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나갈 예정에 있고요. 향후 5년 동안에 1,400개 이상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거기로 투입되는 한화 환산을 해보면 480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 외에도 유럽 같은 쪽에서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050년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높은 수준, 4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재작년에도 이 친환경 차들이 유럽에서 많이 팔린 이유가 완성차 업체에게 통보를 했던 거죠. 니네 이번 연도에는 친환경 차의 비중을 전체 판매 비중에서 이 정도까지 판매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센 벌금을 물릴 거야라고 하니까 마케팅이 강하게 집중이 되면서 친환경 차가 팔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의 강제성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정도만 짚어보면요.
올해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비화석연료, 화석연료가 아닌 쪽의 비중을 17%까지 늘리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 사용 중에 12% 이상을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태양광이 그동안에는 유휴 태양광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산을 해놓고 쓰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중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보조를 해주면서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패권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공급난이 너무 이제 가속화되고 좀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이 목전에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좀 찾고 있는데 특히나 오랫동안 소외됐던 태양광주가 그 선두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 태양광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공략할 포인트가 우리가 어떤 게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원전이 왜 갑자기 뜨게 됐는지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 정책상으로 원전이 다시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태양광도 이제 효율이 안 나오고 풍력도 효율이 안 나오면서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게 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원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도 사실은 주가들이 많이 그동안 계속 가지 못했었고 원전주들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2030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스케줄대로 오히려 더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한다고 했고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미국도 투자를 크게 늘린다는 발표도 했고요. 중국도 작년 대비 올해 태양광 설치량이 2배 정도까지 늘 거다. 이런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았는데 문제는 지난 주말에 발표한 걸 보면 그 태양광 쪽에서 미국이 이제 미국 관세 좀 유예해주고 중국 쪽의 업체들에서 관세를 유예해준다는 이러한 좀 그 동남아 쪽에서도 관세 또 유예해주고 철폐해주고요. 이런 거 한 2년간 철폐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태양광의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가들이 뭐 OCI라든가 올랐는데요. 사실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있었고요. 예, 그렇고 효율이 안 나온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그리고 이제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 쪽은 많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쪽에 되면 우리가 다 수혜를 먹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뉴스로는 이제 중국을 풀어주면 물론 우리도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긴 하지만 만약에 중국을 풀어주면 그동안 공급 과잉 이슈를 이제 겨우 해결했는데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던 중국 업체들 더군다나 작년 대비 올해 이제 2배 이상 설치가 느는데 그런 업체들이 과연 중국에서만 할까? 미국까지 오지 않을까? 그럼 또 경쟁이 심해지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기적으로 주가는 일단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이슈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으니까 보셔도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조금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좀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OCI가 됐든 하나솔루션이 됐든 SDN 같이 그 모듈이나 셀 업체가 됐든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포인트로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원전이 갔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효율과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못 움직였는데 중국에서 사실 2배 이상의 이제 증설도 하고 더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과연 그 안에서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종목별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투데이 핫 이슈 국제유가 고공행진 그리고 태양광주의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이슈콕 종목톡에서 주도주와 향후 유망주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충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시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강달러 기조 속에 외국인이 현선물 합쳐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우면서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요. 내일은 반등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을 보인 건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과 코덱스 차이나 A50이고요. 부진 흐름을 보였던 건 코덱스 레버리지와 킨덱스 삼성그룹 섹터 가중입니다. 먼저 빨간불을 켜는 상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내에서 원유가 계속해서 핫합니다. 이에 국내 원유 관련 ETF 중 규모 2위인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최소 8월 말까지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시장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2%의 두드러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덱스 차이나 A5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는 중국 본토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으로 중국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곤 합니다. 중국은 봉쇄 완화 소식에 어제 상해 증시가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이 상품도 2%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1.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시총 상위주들 모두 크게 밀린 가운데 코스피 200의 등락폭을 2배로 적용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3.6%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삼성그룹 섹터가 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 SDI나 호텔신라, 삼성카드 등 15개 삼성 계열사를 시가총액 비중만큼 나눠서 투자하는 건데요. 그중 높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SDI가 오늘 5%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의 투심이 흔들리면서 이 하방 압력을 줬고요.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 종목들도 부진한 가운데 이 상품은 3.1% 약세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보시다시피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0.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32엔을 돌파했죠. 엔화의 가치가 2002년 4월 이후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다수의 수출 관련주로 구성된 일본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중 28,0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네, 이어서 상하이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와 빅테크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전날 1% 넘게 급등한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현재 홍콩 항징지수는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중국 코로나19 관련 규제책 완화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 미국 4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도 보겠습니다. S&P 선물은 현재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1위 삼성전자 굳건한데요. 1,143억 원 규모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와 삼성 SDI, SK텔레콤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주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10만 원 선 겨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3거래일째 사들이면서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도 보시면요. 바로 SK이노베이션이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7거래일째 강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4위에 SK하이닉스도 눈에 띄는데요.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매수 상위 종목에 있었는데 오늘은 매도 상위 종목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2.8% 하락하면서 10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LNF와 심텍, HK이노엔, 청담글로벌, 대주전자재료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그중 청담글로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이 뷰티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제품 발굴과 소싱, 유통 등 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첫날 두 자릿수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첫날 개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의 변화는 거의 없고 순위의 변화만 있는데요. 그중 5위에 파인테크닉스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폴더블폰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실적 고성장은 지속될 것이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며 지난 31일 50일 신고가인 1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14,000원 선에 올라서면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팔면서 131억 원 규모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매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두 분의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콕 종목톡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유 부문의 정제 마진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배터리 부문의 적자 축소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효과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 주가는 실적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좀 달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영관 차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차트 다른 거 다 제외해놓고 차트만 봐도 굉장히 예뻐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1선 정말 지지 잘 받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120주선 지지를 끊임없이 이 지점 계속 받다가 지금 주봉상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마저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직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 수급들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로부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636억 개인들이 팔았는데 오늘 830억 팔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개인들 가져가셔야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손절한다거나 나 이 원금 왔으니까 판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700억을 오늘 걷어갔어요. 그리고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도 합쳐서 한 200억을 넘게 매수가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틀 동안 오른 게 무려 9%가 넘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이렇게 올라간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배터리 부문이 적자를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고평가 이익도 좀 감소했어요. 3,100억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 이걸 다 덮어버린 게 뭐냐? 정제 마진 효과가 톡톡하게 나왔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실적들이 기대되는 게 정제 마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상당 기간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재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혹시나 이제 유가가 만약에 급등락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화학주라던가 해운주처럼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분기에도 실적 잘 나왔고요. 4사,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거기까지 합쳤을 때 굉장히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2분기에도 이런 기조들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배터리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미국 쪽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배터리 환경이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 레벨이 주가가 지금 국제유가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정제 마진 효과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배터리 적자를 상쇄할 정도로 정제 마진 효과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삼성 SDI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며 오늘 54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 그 시티증권의 셀 보고서가 트리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종훈 연구원은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예, 뭐 SDI가 항상 그 저평가돼 있고 좋다고 하고 이제 원통형도 준비를 잘 해서 잘 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실적도 그렇고요. 예,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LG엔솔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또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 SDI도 같이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조금 더 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LG엔솔이나 LNF 뭐 이제 양재까지 포함해서 이런 소재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쪽이 먼저 더 그동안 이제 좀 저평가 받던 걸 좀 더 평가를 받고 해서 더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로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SDI가 원통형 전지에서 이제 그 4680 테슬라의 4680 표준을 제대로 맞춰서 그래서 이제 납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아무래도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LNF,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좀 가야 그 뒤에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점 조금 더 쉬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트리거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주셨던 LG에너지솔루션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같은 2차 전지 업체인데 주가 흐름에는 좀 차이가 있죠. LG엔솔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제품 경쟁력이나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2차 전지주의 훈풍을 대장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도 좀 양호하고요. 지금 목표 주가도 보니까 5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정 시에 매수 기회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20년도에는 유럽에서 배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바람이 지금은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배터리 시장에서 전기차가 팔리는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그런 초기에 있다 보니까 저가형 배터리, 가성비 배터리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CATL이라던가 BYD 이런 쪽들의 주가 흐름이라던가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내의 생산 기지들 구축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셀업체들이 좀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생산 캐파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엄급 라인의 하이니켈단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라던가 미국 쪽의 긴축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리미엄급의 어떤 자동차 라인들이 잘 팔릴 것이냐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약간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우리도 양산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설들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가형의 엔트리 모델 그리고 좀 고급 라인, 프리미엄 라인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이니켈단 전부 다 갖춰 놓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차종들로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이런 체제들을 갖춰 나갈 거고요. 향후에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까지 기술
발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글로벌급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어서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지금 3월 거의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2.8%대까지 지분이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는 잠깐 정체되는 듯 하다가 5월 초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연기금과 함께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비록 매물대 44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긴 하지만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가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북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LG엔솔의 생산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하이니켈의 고급 라인의 엔트리 라인까지 넓히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대표주들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LNF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신고가를 찍은 후의 조정 흐름인데요. 연간 매출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큰 편입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봐도 좋을지 박종훈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LNF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전기차를 말씀드릴 때 테슬라 주가와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역시 이제 또 테슬라도 조정을 받고, 예, LNF도 조정을 받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트리거가 트리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일단 원통형 배터리 대응하는 거에 양극재 들어가는 거 대응하는 거, 특히 하이니켈 쪽이요. 이런 쪽에 앞으로 이제 증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라고 보는 거야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뭐 좀 더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건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을 매수하라라고 여러 전문가님께서 좀 이렇게 멘트를 주고 계시는데,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역시 LNF도 이제 증설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아직 좀 저평가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두 분의 유망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관 차장께서는 어떤 유망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했던 얘기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5G 쪽에서 좀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5G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5G, 5G 탐험 떠났던 가격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5G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이게 약간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지금 HFR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프론트홀, 장비 이런 쪽들의 매출이 굉장히 폭증을 하는 이런 시기가 오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한 폭보다 프론트홀 장비 매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다른 5G들이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 이 종목은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5분기, 5분기 연속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성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G와는 완전 조금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해외 쪽에서 일단 하반기에 미국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워낙에 삼성전자가 여기저기서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런 온기가 벤더들까지 번지면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영토의 크기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28GHz 진짜 찐 5G라고 하죠.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가 더 큰 3.5GHz대 영역에 기지국들을 많이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물론 조금 아주 조금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는 진짜 5G라고 할 수가 없고 국내에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매출 비중을 봐야 되는데 이런 곳들이 열렸을 때 정말 기지국을 대당 1,000만 원을 호가해요. 그런 것들을 영토 크기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에 깔려고 계획했던 만큼의 100배를 깔 것이냐?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빌딩 안쪽, 이게 빠른 대신에 빌딩 안쪽으로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에는 인빌딩 중계기라고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른 만큼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다 해주려면은 기지국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노와이어리스가 하고 있는 스몰셀이라던가 이런 쪽들로 커버리지를 맞춰주면서 중간 중계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중간중간 설치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해외 영업을 위해서 이 기업이 미국 법인 그리고 일본 지사
말레이시아 쪽에도 합작 법인을 세워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해외 쪽에서는 현지에서 재판매되는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 주가 수준 레벨을 봤을 때 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른 5G를 대비해서 먼저 올랐으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 22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을 계산해 보니까 15배 정도가 나와요. 근데 5G 전체 그룹의 섹터의 PER을 계산해 보면 평균 30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단순 계산했을 때에는 2배 더 가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거기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쪽들의 턴어라운드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잘해왔는데 계속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해 나가는 이런 HFR 같은 업체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5G 종목들에 비해 실적이 받쳐주고 여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서의 매출 기대감에 주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4월에 상승세로 고점을 찍은 후에 흘러내리면서 이렇다 할 반등이 없는데요.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보시는지 가격 전략 네. 한번 잡아주실까요? 사실 바닥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시장 변동성이 뭐 좋은 기업이건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건 그냥 밸류로 깎아내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대 조금 단기적인 투기적 관점이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으로 중기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현재가 부근에서도 저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곧 미국 시장이 열릴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배 가격까지는 아직은 좀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매물대, 월봉상으로 매물대가 4만 원에 많이 걸쳐져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아마 차익 실현하고 싶거나 원금에서 산 만큼 나 빨리 팔고 나오고 싶다. 이런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만 원까지 보고 향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의 저평가 매력주 HFR을 가져오셨는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중기 관점으로 좀 분할로 진입하자, 그리고 4만 원대에서 저항의 매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그 목표가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종훈 연구원의 유망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화신입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 샤시라고 이제 보통 자동차가 상부 프레임도 있지만 하부 프레임이 있거든요. 뭐 구동 장치라던가 이런 그 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조향 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하부 구조인데, 예, 그런 샤시를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은 차 자체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어차피 납품하는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자체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1분기 때 판매량이 생각보다 조금 적었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도 아직까지 여전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한 반도체 공급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하면 오히려 이제 저는 차 쪽에서 전반적으로 차 업체들이 조금 더 주가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중에 이제 하나인 화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대비 올해는 매출이 한 20% 정도 늘 것 같은데 이익 쪽에서는 거의 2배 가깝게 이상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일단은 작년에 하반기 때 이제 인건비라든가 감가상각비 때문에 조금 이익이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커버가 되는,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일단 원재료에 대한 이제 우려죠. 원가 상승, 원재료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정가를 시킬 수 있냐 없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유상 사급으로 하기 때문에 사급이 이제 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분기부터도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런 점들,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비중이 30%, 그다음에 인도가 20%, 그다음에 중국은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더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더군다나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또 가장 큰 강점은 그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EGMP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은 MEB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현대차 쪽에서는 아이오닉 5하고 EV6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 공급량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지아 공장이 이제 미국의 현대차가 이제 지금 엘라바마에 있는데 조지아 공장 증설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GMP가
또 그쪽 공장이 또 설치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성장성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사실은 화신이라는 업체가 지금은 샤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신사업이라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부각이 되면 밸류에이션도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5.5배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보통 잘 받을 땐 6에서 8배 정도까지 받으니까 그런까지 감안하면 또 전기차 앞으로 좋아지는 거 감안하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좋은 뉴스들이 떴더라고요. 제네시스의 전기차가 글로벌로 또 이렇게 나가고 또 글로벌 자동차의 생산 목표량을 35만 대 안팎으로 이제 현대차가 제시를 했는데 화신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매일 오후 4시에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